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대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민생 경제위기 대책위를 출범하며 정책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18일부터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유엔 총회 기간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건물을 확장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후반대로 예상됩니다. 이동량이 많았던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이고 계절 독감과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인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벤츠 서비스 센터 측은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비영화권 최초로 나무주연상 등 주요 부문에서 수상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7년까지 침수 취약지대인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대형 빗물 배수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산 9천억 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려했던 12호 태풍 모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거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서해안과 전남에는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비대위 출범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일단 출범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원 인선에 주력해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위 당직자 회의를 소집해 인선 발표 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법적 대응으로 당내에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서둘러 비대위를 띄우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겠다. 비대위원 인선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같은 날 상임 전국위를 열어 의결까지 마무리하면 새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추가 법적 대응으로 인한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주호영 비대위의 인사들은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시사하며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회 부의장과 당 비대위원장 이걸 겸임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건 조속히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쏟아질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비대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새 비대위는 정기국회를 관통한다며 정치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잇따른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위험 요소입니다. 내일 법원에서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심리될 전망인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권 여당에 또 한 번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지도부가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을 들은 여야는 어려운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는 방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놓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민심의 방향추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리키고 정쟁보다는 민생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 뜻을 심기일전에서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회를 약자와 미래를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도 일상 회복은 가까워졌지만 민생 회복은 더 멀어졌다며 민생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고 그 중심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은 뒷전, 정치 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각자 도생에 맡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기소에 이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까지 예고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는 형평성을 잃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불공정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겹겹 방탄 뒤에 숨어 민심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으로 실체가 바뀌지 않고 다툴 일은 법원에서 다투면 된다며 정치 탄압이란 야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할까요?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법이에요. 법대로 가는 겁니다.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전선이 추석 연휴를 지나는 동안 가팔라지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전후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기국회 기간 민생을 챙기려는 정책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하는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방향 등을 설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당직자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 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일정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입니다. 먼저 영국 런던에서 19일 거행되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20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23일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애초 유엔 총회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변경한 겁니다. 런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인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할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회 기간 서너건의 양자 회담과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사회 만남 등이 추진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뤄질지 시선이 쏠리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진 중이라면서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는데 성사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정상회담에선 경제 안보를 위한 공조, 특히 첨단 산업 관련 협력 등이 의제입니다. 캐나다 방문은 디지털, AI,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공조를 김건희 여사도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 총회에 동행하는 등 지난 나토 회의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건물을 확장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2일 IAEA 이사회에 지난해 8월 보고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관찰해 왔다면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관찰 결과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징후도 확인했다면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한 달 전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며 방역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외부의 백신 지원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악성 전염병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북한은 신규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 세계 보건 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며 방역 규율을 철저히 지킬 것을 연일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을 계속 강도 높이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인민적인 방역 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도 경계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감염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백신 접종 없이도 전염병 확산 사태를 극복했다고 자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항체 효과가 10월경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vaksin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함께 11월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재유행이 닥쳤을 때 다시 전면 봉쇄를 가동하긴 부담스러운 만큼 백신을 받아들여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버금간다는 경제난을 풀려면 우선 국경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경무역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이 누그러지면 북한 정권으로선 체제 결속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염두에 둘 만한 백신으론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노백과 시노팜, 스푸트니크 V 등이 제일 먼저 꼽힙니다. 그러나 서구의 백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늘어난 추석 연휴 뒤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계절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고위험군 관리가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연휴 동안 미뤘던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전날보다 8,700여 명 많게 집계됐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590여 명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증가한 여파는 연휴가 끝난 뒤에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뒤 우려되는 현상에는 최근 계절 독감의 유행 증가세도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지난달 꾸준히 늘더니 최근에는 올가을과 겨울의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절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많은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개를 잘 못 견디고 조금 중환이 되고 희생이 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이 두 병 다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제가 이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경우 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개량 백신은 물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한 독감 동시 유행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만 4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등 17개 시도 집계를 합산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날보다 19,106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는 연휴 초반 감소했던 진단검사가 다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4만 1,000명, 2주 전보다는 5만 5천 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인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인데도 벤츠 서비스 센터 측은 이상이 없단 답변만 반복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Y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벤츠 최고급 사양 마이바흐 S580 차량입니다. 하지만 유턴하던 도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2억 7천여만 원을 주고 새 차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계기판에 노란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 즉시 시동을 꺼주십시오라는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냥 스르르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진 거죠. 초고가 외제 차량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욱 황당한 건 판매 대행사의 대처였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시동 꺼짐 현상을 겪고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겼다가 이상이 없단 말을 믿고 차를 받아왔지만 13일 만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서비스 센터 측은 뒤늦게 본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네들은 점검만 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쳤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보 차가 2번이나 섰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난해 5월 벤츠 S580을 구매한 A씨 역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습니다. 계기판에 정차 후 엔진을 끄라는 알림과 함께 차량 작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한 2분 정도 딜레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되는 차인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항의했더니 독일 본사로부터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됐습니다. 대답은 맨날 독일 본사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책임은 다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고. 벤츠 차량 가운데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건 S580 모델만이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벤츠 관련 의심 신고는 5건이었는데 S580과 마찬가지로 48V 배터리를 장착한 다른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벤츠 측은 이미 지난해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에서 문제가 잇따르자 무상 수리를 진행했지만 S580은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YTN 취재진 질의에 뒤늦게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사와 연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벤츠 결함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전압을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은 또다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강공원에 갑자기 물이 밀려들면서 수변공원 야외 무대에 갇힌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간 건데 별다른 안내나 경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이른 저녁 시간, 반포 한강공원 야외 무대 주위로 물이 갑작스레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오가던 공간은 몇 분 만에 물에 잠겼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던 시민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야외 무대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 업고 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냥 바지 젖은 상태로 걸어오고 막 그랬어요. 물이 차는 걸 처음 봐가지고 이게 막 어느 정도로 찰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차면 어떡하지?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한강물이 갑자기 불어난 건 만조 때문입니다. 인천 앞바다 만조 시간과 겹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한강 수위도 덩달아 높아진 겁니다. 할당된 방류량은 1000톤인데 평상시보다 좀 높은 상태긴 한데 그렇게 뭐 급격하게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요? 아니면 조이 때문에 일부 가능성은 있긴 한데 시민들은 깜짝 놀라 대피했지만 이때까지도 안내방송을 비롯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댐이 갑자기 방류가 됐거나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내방송이 없어서 갑자기 수위가 빠르게 올라와서 다급하게 조금 나오신 부분들이 있고요. 한강사업본부는 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반포 한강공원이 제일 기대가 낮아서요. 물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물이 서서히 찼다가 만조시가 지나면 다시 물이 빠집니다. 매번 그런 겁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뒤에야 뒤늦게 현장 안내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일어날 상황은 없었지만 안내방송 같은 꼼꼼한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우려했던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뒤이어 발생한 13호 태풍 무르복도 일본 동쪽 먼 해상으로 진출할 거로 보여 큰 영향은 없겠는데요. 다만 두 태풍 사이에서 발생한 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먼 해상에는 현재 3개의 열대 소용돌이가 발생해 있습니다. 2개의 태풍과 1개의 열대 저하부입니다. 그중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을 향하고 13호 태풍 무르복도 일본 동쪽 해상을 향해 진출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태풍의 직접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두 태풍 사이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대 저하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될 전망인데 주말 이후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 부근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14호 태풍의 발생 여부와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태풍은 보통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12호 태풍 무이파의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도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태풍 무이파의 북상 속도에 따라 결국은 고기압의 유상이 결정되고 이 고기압의 그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예측성은 아마도 무이파가 북위 30도를 넘는 14일에서 15일경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향하는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수요일까지 제주도에 12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 등 해안가에도 비와 함께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거나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무이파 간접 영향 뒤에는 14호 태풍 남마돌의 발생과 진로에 따라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일 걸로 보인다며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인명피해도 8명이 발생을 했었죠. 서울시는 침수 취약 지역인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즉 빗물 배수 시설을 우선 설치해 비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거리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8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서울 강남역 상황입니다.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탓에 비가 오면 물난리를 겪기 일쑤입니다. 서울 신림동 도림천 역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시민이 고립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상습 침수 지역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기로 했습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은 지하 40에서 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을 보관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배수 시설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7년까지 9천억 원을 투입해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등 3곳에 우선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남역부터 한강 구간엔 길이 3.1km, 시간당 강우량 110mm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광화문 일대는 종로구 효자동부터 청계천 구간 길이 3.2km, 도림천은 동작구 신대방역부터 여의도 구간에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 규모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시간당 최대 110mm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어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설치를 약속한 6곳 가운데 동작구 사당동과 강동구, 용산구 일대 배수시설은 추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태풍 피해를 본 경북 포항과 경주 등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까지 인력 3만 5천여 명과 장비 5천여 대를 투입해 태풍 피해를 본 주택과 도로 등 4천 곳 정도를 응급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1,461곳 가운데 1,315곳은 응급 복구가 마무리됐고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은 40%, 2,600여 곳 정도가 복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피해를 본 사과와 배 농가에 수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흰남노 상륙에 따른 과일 낙과 피해 면적은 지난 8일 기준 3,404헥타르로 파악됐고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낙과를 수거해 인근 과일 가공 공장과 산지 유통센터로 옮겼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가공업체 등과 협력해 오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매 비용은 20kg 기준으로 정부가 2,000원, 지자체가 3,000원, 가공업체가 5,000원을 각각 지원해 농가는 10,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의 한 식당 화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 추산, 주방 집기류 등 130만 원어치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주방 가마솥 화덕 벽면 타일 접착제에 열기로 인해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의 내리막길에서 SUV 승용차가 길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일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고 전봇대 2개가 연달아 넘어지면서 인근 193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이미 기술 부문에서 4관왕을 차지했는데 오늘 나무주연상 등 주요 부문 수상에도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수상할 경우 비영어권 작품 최초 에미상 수상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TV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연출 연기를 대상으로 한 주요 부문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은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작품상과 감독, 각본상 후보와 함께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영수, 박혜수 배우는 나무조연상, 정호연 배우가 여우조연상 후보입니다. 미국이 전환을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어떤 그 교류의 어떤 컬처럴 익스체인지의 어떤 큰 틀로 미국 시상식들, 메이저 시상식들이 TV 부문에서도 어떤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은 건 이정재 배우입니다.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등과 함께 후보에 올랐는데 LA타임스는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배우 조합 여우주연상을 받은 정호연 배우와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거머쥔 오영수 배우의 수상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국제적인 위상에 우리가 공유한다고 할까? 그런 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수상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중에서 한두 사람은 수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에미상 기술 부문 시상식에서 게스트상과 특수효과, 미술, 스턴트 퍼포먼스상 등 4개의 트로피를 달성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기술적 완성도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공동의 어떤 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의 문화들을 담은 콘텐츠들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본 시상식 격인 오늘 에미상 수상에 성공할 경우 전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K 콘텐츠의 위상에 정점을 찍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의 84%가 중국산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피해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보려면 이 공급망을 바꿔야 해 고심이 큰데요. 하지만 미국에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생산 시설이 있다는 건 유리한 점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칠레나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광물을 채취해 중국에서 정제와 제련을 거쳐 국내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의 정제련 과정을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대표적 원자재인 수산화 리튬만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469%, 6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84%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이 지난 10년 넘게 해외 주요 생산 거점을 많이 현지 투자 형식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고 그 진출했다는 건 그만큼 수급량을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미국과 FTA 체결국 가운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는 칠레나 호주 등이 꼽히지만 시설을 갖추고 환경 규제까지 지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은 물론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이미 미국 안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기회입니다. 중국 기업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완성차 빅3와 각각 합작 법인을 세우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에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 13개 가운데 11개가 한국 기업이고 그에 따라 미국 배터리 시장의 56%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제품이 배제되면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로서는 미국에 진출한 이러한 외국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핵심 광물의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보조금 혜택 7,500달러 가운데 절반을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인플레 감축법에 규정돼 있어 앞으로 2, 3년이 공급망 변화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잇따른 폭격 사태로 방사능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비무장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2일 IAEA 이사회에서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폭격을 중단하려면 안전구역 설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안전구역은 원전의 냉각시설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소와 외부 전력 공급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폭격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전구역 설정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유럽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친러시아 행보로 일관했던 독일 정치인들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6년간 독일 정부를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자신의 러시아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배 이상 폭등한 독일 가스 요금.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존 독일 정부의 정책을 자책했습니다. Es ist diese Ungewöhnlichkeit eine Konsequenz der Abhängigkeit, die Deutschland aufgebaut hat, bewusst aufgebaut hat und die auch hier in diesem Haus mit aufgebaut wurde von billigem russischem Gas. Das fehlt. 러시아 가스의 반입 통로인 2011년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부터 2018년 노르드스트림 2까지 독일은 천연가스의 55%를 값싼 러시아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에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 정권의 오래된 유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 건설을 주도했던 사회민주당의 슈레더 전 총리는 2005년 퇴임 뒤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주주위원장을 맡아 매년 거액을 챙겼습니다. 슈레더와 후임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15년간 외교 정책을 총괄했던 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독일 대통령 역시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 건설을 주도하는 등 친러 행보로 일관했습니다. 동독 출신으로 유창한 러시아의 실력을 뽐냈던 기독 민주당의 메르켈 전 총리 역시 친러시아 인물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절친인 그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 가스관 건설을 막아서자 워싱턴으로 날아가 바이든과 담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Wir haben über Russland und die Ukraine gesprochen, in dem Zusammenhang auch über Nord Stream 2. Hier haben wir unterschiedliche Einschätzungen, was dieses Projekt mit sich bringt. 특히 메르켈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2008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메르켈의 친러 행보가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Я запрошую пані Меркель, пана Саркозі відвідати Бучу і побачити, до чого за 14 років призвела політика поступок Росії. 전쟁 책임론이 제기되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적 잘못을 인정했지만 메르켈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에펠탑의 조명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난 때문에 지금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꺼질 전망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은 파리 시청이 현재 새벽 1시까지 켜놓고 있는 에펠탑의 조명을 밤 11시 45분에 끄는 방안을 이번 주 제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에펠탑 조명은 해가 진 이후부터 매 1시간마다 5분씩 2만 개의 전구가 불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이번 보도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유럽에 수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대폭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서울은 흐린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겠는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남해안에,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방에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전남 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타이완 타이베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후반쯤 태풍은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1도, 대전은 2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수도권은 다소 덥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는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부터는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유엔 총회 기간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건물을 확장한 채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합의로 파괴됐던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구된 징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갑자기 물이 밀려들면서 고립됐던 시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만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간 건데 별다른 안내나 경고 방송은 없었습니다.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계약직을 권하는 거짓 구인 광고 신고 건수가 한 해에 수백 건에 이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10건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2년 전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한 만큼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려했던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거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서해안과 전남에는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로 휴일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짧은 만남은 늘 아쉬움을 남기지만 정겨운 이들과의 추억으로 활력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박중혁 기자입니다. 나흘 동안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역. 고향 방문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고향에 내려올 때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을 들었던 양손은 부모님께서 싸주신 정으로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앓을 손녀딸을 꼭 껴안는 할아버지. 사랑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아쉬운 마음에 얼른 열차에 오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못내 작별의 악수를 합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시작된 연휴는 행복한 추억을 남겼고 3박 4일 동안 온 가족이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국악 공연도 보고 바닷가에 가서 구경도 하고 참 재밌게 지냈는데 또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더 있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좀 아쉽고 엄마 아빠를 또 오랫동안 못 볼 거니까 좀 많이 섭섭하고 그런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행렬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명절과 달리 올 추석에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한 순간을 기억 속에 쌓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저랑 셋이서만 놀았는데 요번에는 작은아빠 작은엄마까지 캠핑을 가서 더 좋았어요. 설날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공원 등에는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뛰어놀거나 반려견과 산책하는 등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래서 기분 굉장히 좋고요. 약간 연휴 막바지라서 아쉽긴 하지만 다시 다음 연휴를 위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해야죠. 아무리 길어도 짧게만 느껴지는 휴일과 짧은 만남에 아쉬움 가득한 명절 연휴. 시민들은 그래도 모처럼 온 가족과 함께했던 정겨운 기억을 담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 연휴가 어느새 훌쩍 지나갔습니다. 놀이공원과 축제 장소는 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을 가족, 연인과 함께 보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현장에 윤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마 곁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범퍼 카인들을 움켜쥔 꼬마 운전사. 일부러 다가가 쿵 부딪혀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다가오는 차를 피하는 운전솜씨가 제법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회전목마에서 엄마를 찾을 때마다 반가운 듯 손을 흔들고 엄마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아이를 담기 바쁩니다. 다시 바빠질 일상을 하루 앞두고 아이들과 추억거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은 가족들로 놀이공원은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부부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가랑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지막 날 사람 많은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같이 놀아주러 왔습니다. 좀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저희도 좋고요. 시부모님이 떡집을 하셔가지고 가게를 돕고 그리고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한 곳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인들도 소중한 추억 남기기에 동참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날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남자친구랑 보내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롯데월드에 오게 됐습니다. 저글링을 배운 아이들이 야무지게 공을 던져봅니다. 속절없이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마냥 즐겁습니다. 쟁반을 돌리고 외줄을 타다 보니 어른들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줄타기가 뭔가 위태로운데 성공하니까 뿌듯하고 좋았어요. 아이들은 모처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연휴가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맛있는 음식이 다 사다 줬어요. 친척들이 못 만나요. 연휴 마지막 날이면 늘 겪는 귀경길 정체. 그래도 휴게소 라면과 아이스크림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상 복귀를 앞두고 혹여나하는 마음에 코로나19 검사도 받아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집에 가는 길에 좀 걱정이 되니까 한번 검사를 맞고 가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주말이 겹쳐 유독 짧게 느껴졌던 추석 연휴. 시민들은 가족들과 연인,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마음껏 시간을 보내며 추석 연휴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를 순방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각 19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추모하고 영국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뉴욕으로 이동해 현지 시각 20일 유엔 총회에서 고위급 기조연설을 하고 이후 캐나다를 찾아 한 캐나다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을 떠나 에든버러에 도착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장례 행렬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 수만 명은 여왕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간의 장례식 중 사흘째를 맞아 여왕의 관을 앞세운 장례 행렬이 홀리루드 궁전에서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 길가에 늘어섰습니다. We're from Bishopton, on the west coast of Scotland. We've been here for 4 hours waiting to see Her Majesty's passing. 오랫동안 행렬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여왕의 관을 실은 운구차가 지나가자 박수를 칩니다. 여왕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보여주며 여왕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She meant the world. She was just like everybody's grandmother. She was a lovely woman. 여왕의 시신이 도착한 성 자일스 대성당에서는 여왕의 삶을 추억하는 추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여왕의 관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여왕의 관이 대성당에 머무는 이튿날 오후 3시까지 일반인들은 줄을 서서 여왕의 관을 직접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찰스 3세는 군주로서 첫 공식 일정인 추도 예배에 참석한 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국왕으로서의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I take up my new duties with thankfulness for all that Scotland has given me. 여왕의 시신은 13일 런던 버킹엄궁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지고 장례식인 19일 전날까지 나흘간 다시 대중에 공개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19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왕의 국장이 엄수되고 이후 시신은 성 조지교회 지하 납골당에 봉안된 남편 필립공 옆에 안치됩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건물을 확장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2일 IAEA 이사회에 지난해 8월 보고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관찰해 왔다면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관찰 결과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북미 간 합의로 파괴됐던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구된 징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일부 일단락되고 당시 고위직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윗선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북송 관련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2주 만에 일단락됐는데 추가 압수수색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통일부나 해양경찰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우 전 통일부 차관을 2차례 불러 당시 내부 논의 과정을 집중 조사했고 지난 2일엔 박 전 원장의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이 비서실장과 차관 등 핵심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만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의 조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이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언제쯤 윗선을 조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 60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5배나 늘었지만 기소율은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조직폭력배에게 현금 20억 원을 받았다는 폭로가 터졌습니다.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정의야 다 들어보세요.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의혹을 제기한 전 조직폭력배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역시 허위 사실이었고 공표한 40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흑색 선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선거 범죄입니다. 20대 대선 흑색 선전 사범은 모두 810명, 전체의 40%를 차지해 폭력, 금품 선거 사범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19대 대선 때보다는 5배나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과정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가 된 것 같다며 선거 막판엔 양당, 시민단체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사착수단서가 고소, 고발인 선거사범은 19대 때보다 3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범죄로 볼 만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흑색 선전사범 810명 가운데 구속은 단 1명, 기소된 사람은 99명, 12%에 불과했습니다. 19대 대선 때는 164명 가운데 2명 구속, 43%인 71명 기소였습니다. 기소율만 놓고 보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검찰은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한 것을 기소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당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까지 무차별 고소고발전에 참전하면서 정작 피해는 대다수 유권자에게 돌아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반포 한강공원 야외무대 주변으로 한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야외무대 주변에 머물던 시민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가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강사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인천 앞바다의 만조 시간과 겹쳐 한강 수위가 높아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갔더니 계약직 계약서를 내미는 거짓 구인 광고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인데 막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정규직 수행기사 일자리를 보고 지원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다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회사 직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이다 라고만 말하고 얼버무리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직전 헤드헌터를 통해 소개받은 직장에서도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계약직 계약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의리 입장 아닙니까? 입사하는 사람이 강력히 항의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고. 사안을 조사한 고용부는 위법 혐의가 있다며 인천 논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다른 고용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적용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막상 업체에서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채용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어떻게든 취직을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업안정법은 노동조건이 현저히 달라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 탓에 적용이 어렵고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 광고 신고는 꾸준히 늘었고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도 매년 수백 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각각 한 해에 10건 미만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넓혀야 하고요. 직업안정법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자 올리는 거짓 구인 광고를 근절하려면 당장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팀장급 간부가 공연비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해온 팀장급 단원 A씨가 2015년부터 7년간 소속 단원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 명목의 공연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지난달 제보를 접수하고 그 즉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며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을 시도한 구청 공무원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술에 취해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 집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간 뒤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포구청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청원해도 실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건 30%대에 불과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행 사례는 870여 건으로 전체 청원 건수의 30%를 간신히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감독 청원 이행률은 지난 2018년 70.8%, 2019년에는 51.6%까지 떨어지더니 2년 전부터는 30%대에 그쳐 사실상 정부가 근로감독관 제도를 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수도권 집값이 급락하면서 2년 전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7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억 5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자기 집이 팔렸을 때 오더라고요. 그래도 추석 지나도 크게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뭐 거래 절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처 잠실 트리지움의 같은 면적도 최근 20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가 24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지며 2020년 12월 거래 가격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이 밖에 강동구와 노원구, 경기 화성시와 의왕시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들도 급락세를 거듭하며 2020년 말 시세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은 급락을 해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락 현상은 경계를 하면서 좀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추경호 부총리는 집값이 현재보다 10%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상승기 이전으로 집값이 돌아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집주인 대부분이 지난 3, 4년간의 급등기 이전에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매수 심리 악화와 거래 실종 상황에서 정부도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11%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어 심각한 거래 절벽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금리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내년 초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 2분기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우리 경제는 각각 0.6%와 0.7% 성장했습니다. 1분기에는 수출이, 2분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가 경제를 떠받쳐줬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보단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7월 이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소매 판매는 줄었으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등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우선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뒷걸음질했습니다. 올해 2분기 GNI는 전 분기보다 1.3%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그만큼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해 교역 조건이 나빠진 영향이 컸습니다. 교육 조건 악화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가격 그리고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원유 가격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듯 국민 체감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소비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소비 심리는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가 더 악화한다면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구매력은 상당히 좀 취약하거든요. 3분기나 4분기경에는 우리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남은 분기에 0.1에서 0.2%씩 성장하면 전망치인 연간 2.6% 성장률을 여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과 내수가 얼마나 뒷받침해주느냐가 경제 성장세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가 고객이 제때 사고 신고를 안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이용자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심사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약관 조항을 쏘카가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쏘카는 고객이 사고 직후나 차량 대여 기간 안에 사고 신고를 안 하면 손해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요금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를 알리지 않았을 때만 손해 면책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 조정이 사업자들의 조정 결정 수용 거부로 불성립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내린 분쟁 조정 결정을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불성립으로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권남희 대표이사와 최고전략 책임자 등이 연대 책임을 지고 통신판매업자와 뮤메프, 티몬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16개 사업자와 권 대표이사 등이 모두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침엽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나무죠. 그런데 최근 백두대간 국립공원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 고사하는 게 아니고 1, 2년에 걸쳐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짙은 녹음 가득한 강원도 설악산 장수대 암성 능선입니다. 사철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붉게 타들어갑니다. 몇 그루씩 한데 뭉쳐 말라 죽고 있습니다. 설악산 아래 한계리 마을도 마찬가지 국립공원 구역 경계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록에서 붉은색, 이후엔 갈색으로 변하고 완전히 죽으면 허옇게 말라갑니다. 피해는 국립공원만이 아닙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강원도 삼척 덕풍계곡. 이곳 역시 2년 전부터 황장목으로 불리는 금강소나무 집단 고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가 전봇대처럼 곳곳에 솟아 있습니다. 소나무 집단 고사는 2015년 경북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 숲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설악산이나 오대산, 태백산 등 백두대간을 타고 강원 지역 국립공원까지 북상했습니다. 예상했던 유력한 원인은 소나무 재선충병,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재선충병의 특징은 1, 2개월 안에 이게 고사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재선충병이 아닌 것이 1, 2년 사이에 고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의뢰를 해봤었는데 재선충병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었던 게 있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해진 겨울과 여름철 폭염, 가을 가뭄 등 급변한 기후로 인한 생육 환경 변화를 유력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 구상나무 등 한반도 주요 침엽수가 이미 멸종 위기로 접어든 상황, 소나무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지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회관이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도 한가위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축제에는 녹차 수도 전남 보성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선보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한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에서 민족 대명절 한가위 축제가 열렸습니다. K-팝의 흥겨운 리듬에 맞춰 미국인들이 즉석에서 춤을 춥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애틀랜타 한인 축제에는 녹차와 삼배의 고장 전남 보성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전시 판매됐습니다. 하늘빛 쪽과 은은한 감 등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은 천연 염색 제품 부스에 현지인과 한인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때 이거? 네, 한인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을 좋아하시고 반응도 되게 좋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한인 페스티벌이 성황리 잘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5대를 이어온 보성의 유기농 차와 밥도둑 벌교의 꼬막 가공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성 대표 특산품이 애틀랜타 한인축제에 선보인 것은 보성군이 마련한 온라인 구매 상담회 덕분이었습니다. 훈원 염색으로 만든 우리 옷을 이제 들여오게 됐는데 고객분들이 너무 디자인과 그 컬러 또 위생에 좋은 옷이라는 것에 새로운 컨셉에 너무 좋아하시고 한국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가워하셔서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한인 축제에서는 비빔밥 퍼포먼스와 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우리를 문화를 우리 전통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저희 한인회의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한인사의 15만 대표의 어떤 우리 한인 15만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고요. 한류 열풍을 타고 미국 동남부 중심지에 진출한 녹차 수도 보성의 대표 특산품. 새로운 판로 개척과 대한민국 보성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추석 연휴 전 비서관급 이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마무리한 대통령실이 연휴를 마친 오늘 처음 비서실장 주재로 모든 직원을 모아 조회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대통령실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선이 발표됩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고위 당직자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비대위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며 조속히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기국회 기간 민생을 챙기려는 정책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하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식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방향 등을 설명합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오늘 낮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미영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석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3차례 조사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오늘 오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의 연출 연기 부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수상에 도전합니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TV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 오영수, 박혜수 배우가 나무조연상, 정호연 배우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바이 아메리칸을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물었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다. 우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 연설 발언과 같았는데 한국 등 외국 투자가 바이든 정부 들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현지 시각 12일 준궤도 로켓인 뉴 세퍼드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무인 캡슐을 장착한 뉴 세퍼드 로켓은 이날 오전 텍사스에서 발사된 후 1분 뒤 약 8km 상공에서 부스터 엔진이 갑자기 불꽃을 내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로켓에서 분리된 캡슐은 낙하산을 펼치고 지상에 착륙했습니다. 이 캡슐에 탑승자는 없었으며 과학 장비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 문화일 겁니다. 일본에서도 함께 모여 한잔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대신 알코올 없는 술 시장이 뜨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해드립니다. 풍성한 거품의 상큼한 색깔, 칵테일에서 빠진 것은 알코올뿐입니다. 이 업소에서는 알코올이 없거나 3% 미만인 술만 팔고 있습니다. サークルとかでの飲み会とかも減ってきて、飲みに行くってこと自体あんまり聞かないので、私あんまりお酒すごい強くないので、なんか飲みやすいなってすごい思います。 젊은이의 거리 시부야에 새로 문을 연 이 업소 이름은 스마도리 바입니다. 술을 각자의 방식대로 건강하게 마시자는 이른바 스마트 드링킹을 일본식으로 줄인 말입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한 것은 코로나 감염 예방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お酒を酌み交わすっていう文化がやっぱりあって、そこでお酒の飲み方なんかを覚えていく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けど、今もうそこがまずあまりないし。 특히 일본 젊은 층 가운데 술을 즐기는 인구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서 20대 중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지난 2019년 약 8%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자 일본 주류업계는 무알콜 시장으로 눈을 돌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やはりお酒のある場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すとか、そういった場の雰囲気をもっと楽しみたいというふうにお客様はやっぱ価値観がそちらを重視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ので、これからお客様たちにはノンアルも含めてお酒の価値をこれからも提案していくというふうに。 일부 업체는 지난 2분기 무알콜 음료 판매가 한 해 전에 2배로 뛰는 등 반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애주가들은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もう酒を飲む人が減ってるっていうのが信じられなくですね。はい。の周りお酒飲むばっかりなんで。飲みたい人は飲み続けるんだろうなって思いますね。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비자 면제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하라 관방부 장관은 후지TV에 출연해 코로나19 입국 규제와 관련해
하루 5만 명인 입국자 수 상한을 철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는 가을과 겨울의 매력이 있다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면제와 개인 여행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확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입국 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5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5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거액 투자 이민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전날 거액 투자 이민이 이민 정책에 매우 큰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를 아예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닐 장관은 국민 대다수는 사실상 돈으로 영주권을 사서 호주에 이민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호주 경제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인 안보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방은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남해안에,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방에도 비가 확대하겠고요.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전남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도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1도, 대전은 2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수도권은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대구가 26도에 머무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주 후반쯤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뒤이어 발생한 13호 태풍 무르복도 일본 동쪽 해상을 향해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